인디언 브락. 호숫가에서 끌어올린 두 척의 보트가 보였다. 배 위에 인디언 두 명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딕과 아버지가 배에 오르자 조지 숙부도 뒤를 이어 다른 배에 올랐다. 그들이 배에 타자 인디언들이 뒤에서 보트를 밀었다. 배가 미끄러지자 인디언들은 재빨리 올라타 노를 젓기 시작했다. 척의 보트는 어둠을 가르며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닉은 아버지에게 안긴 듯 기대어 있었다. 저편 보트의 노젓는 소리가 훨씬 앞쪽에서 들려왔다. 안개 때문에 배는 보이지 않았다. 인디언은 잠시도 쉬지 않고 노를 저었다. 물 위는 추웠다. 어둠 속에서 노젓는 소리만 호소를 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닉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인디언 브락이 간다. 인디언 여자가 많이 아프거든. 아버지가 짧게 대답했다. 아, 그렇구나. 오래 가지 않아 보트가 건너편 기슭에 닿았다. 다른 배 한쪽은 이미 끌어올려져 있었다. 조지 숙부가 어둠 속에서 옆걸련을 피우며 그들을 맞았다. 젊은 인디언이 와서 틱틱한 보트를 끌어올려 주었다. 조지 숙부는 두 인디언에게 옆걸련을 꺼냈다. 랜턴을 든 인디언이 앞장섰다. 그들은 곧장 풀밭 쪽으로 걸어갔다. 안개에 촉촉히 젖은 풀잎이 발목을 스쳤다. 얼마쯤 들어가자 목재 운반용 숲길이 나타났다. 길은 언덕으로 깊숙이 이어져 있었다. 나무가 벌목이 되어 있어서 숲길은 생각보다 훤했다. 인디언은 잠시 멈춰서 랜턴에 불을 껐다. 그들은 그 상태로 얼마간 숲길에 걸어나갔다. 휘어진 모퉁이를 돌아가자 개 한 마리가 뛰어나와 콩콩 짖었다. 정원치 오두막집에 불이 보였다. 숲에서 나무 껍질을 벗기는 인디언들이 사는 집이었다. 개는 금세 여러 마리가 되어 달려나왔다. 안내를 마친 인디언이 큰 소리로 개를 쫓았다. 분간의 노파가 남포등을 들고 서 있었다. 닉과 아버지는 숙부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나무 침대에 젊은 인디언 여자가 누워 있었다. 그들을 기다리자 여자는 괴로운 듯 비명을 질렀다. 출산이 임박한 여자는 벌써 이틀째 고생 중이다. 불하게 늙은 아낙들이다. 남자들은 산모가 저지르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길가의 어둠 속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여자가 누운 곳은 2층 침대의 아래칸이었다. 침대 윗칸에는 여자의 남편이 누워 있었다. 여자의 남편 역시 환자이기에 마찬가지였다. 사흘 전에 도끼의 다리를 크게 다친 것이다. 그는 파이프로 연신 담배를 피워왔다. 방에서는 악취가 풍겼다. 나는 지금 아기를 낳으려는 거야. 닉, 아버지가 닉에게 설명했다. 저도 알고 있는걸요. 네가 뭘 알아?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건 운동 때문이다.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고 싶고 어머니도 낳아야 한다. 어머니의 온몸 근육으로 아기를 내보내려고 힘을 쓰고 있는 거다. 예. 그때 여자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다. 아버지, 빨리 약을 주세요. 마취약은 가져오지 않았다. 아빠,
귀에는 여자의 고통소리가 들리지 않았단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북한의 남편은 벽 쪽으로 돌아누웠다. 부엌에서 일을 봐주던 여자가 와서 의자에게 물이 끓었다는 신용을 했다. 네가 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주전자에 더운 물을 대야에 만져 부었다. 그런 다음은 수건에 싼 물건 가운데서 몇 개를 꺼내 넣었다. 그걸 먼저 소독하는 게 순서겠지. 아버지는 가져온 비누로 손을 씻기 시작했다. 닉은 아버지가 두 손을 문지르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쿵쿵 구석구석 손을 씻었다. 닉 아기는 보통 머리부터 태어난단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 그럴 때야 골치 아픈 거다. 이 여자도 어쩌면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조금 지나면 할 수 있을 게다. 아버지는 손을 씻고 여자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수술해야겠군. 덮고 있는 이불을 치우다오. 조지, 내 손은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게 좋을 테다. 조지 스쿠와 세 명의 인디언이 여자를 꽉 잡았다. 여자는 고통에 찬 듯 몸을 비틀었다. 그러다가 조지의 팔을 물어뜯었다. 빌어먹을 인디언 같으니. 숙부는 아픔을 지웠다고 비명을 질렀다. 붓을 저어온 젊은 인디언이 숙부를 보고 싱그러웠다. 닉은 아버지 옆에서 점잖고 대야에 들어주었다. 수술은 한참 걸렸다. 여자의 사타구니 사이에서 마침내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아기를 안고 찰싹찰싹 엉덩이를 때린 뒤 노파에게 넘겼다. 사내 아이구나. 닉 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수술을 도와주는 기분이 어떠하니?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닉은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대답했다. 칙 끝났구나. 아버지는 무엇인가를 대야에다 넣었다. 닉은 이번에도 보지 않았다. 수술을 했으니 이제부터 배를 몇 반을 깨매야겠다. 보든 말든 너 좋을 대로 해라. 닉은 여전히 보지 않았다. 호기심 따윈 이미 사라져버렸다. 후후, 녀석도. 아버지는 수술을 마치고 일어섰다. 조지 숙부와 새 인디언도 일어섰다. 조지 숙부는 자기 팔에 물린 자국을 손으로 슥슥 문질렀다. 젊은 인디언은 아까의 일이 생각난 듯 웃었다. 소독약을 발라줄게, 조지. 아버지가 말했다. 인디언 여자는 기절이라도 했는지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에는 핏기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을 터였다. 아침에 다시 오셨구나. 아버지는 일어서서 말했다. 점심때 센트이글스에서 간호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죄다 가져올 거예요. 아버지를 지켜보는 인디언을 향해 말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서인지 아버지는 수다스러워져 있었다. 시합이 끝난 뒤 탈의실에 들른 야구 선수들 같았다. 조지, 이번 일은 역시 실릴 만한 사건이야. 잭나이프로 제왕절개를 하고 9피트의 길에 가느다란 낚싯줄로 보합했으니까 참 대단합니다. 조지 숙부는 벽에 기대어 발을 보고 있었다. 아기 아버지 얼굴이나 보고 갈까? 그러고 보니 용표도 잘 잡았고
아버지는 침대 모서리로 올라서서 인디언의 얼굴에 접힌 담요를 걷었다. 축축한 것이 손에 닿았다. 한 손에는 보등을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인디언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었다. 목이 이쪽 귀에서 저쪽 귀까지 베어져 있었다. 흘러나온 피가 침대에 움푹 꺼진 곳에 그득히 끼어 있었다. 인디언의 머리는 발 위에 얹혀 있었다. 시퍼런 맨도날이 달문형 속에서 빛났다. 이런 책이랄. 빨리 니그 이 오두막에서 데리고 나가게 조지. 버시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그럴 필요가 없었다. 부엌 입구에 서 있던 닉은 아버지가 한 손에 보등을 들고 인디언의 남자의 머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닉, 너를 이 연꽃까지 데려오다니. 수술 뒤에 기쁨이 싹 가셔버린 아버지가 말했다. 너 몹시 혼났겠다. 길을 나은 게 언제나 저렇게 힘든 건가요? 아니다. 저런 일은 예외의 사건이란다. 왜 죽었죠? 그 인디언의 말이에요. 모르겠구나. 닉은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지. 자살하는 남자가 많은가요? 아니, 그럼 자살하는 여자는요? 거의 없다. 전혀 자살 안 해요. 아니, 덜어는 한다. 아버지, 왜? 아저씨가 안 보여요. 곧 올 거다. 죽는 건 괴로워요. 아니, 비교적 편할까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단다. 그들은 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닉은 고물을 안고 아버지가 노를 저었다. 수저편 언덕 너머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동화 한 마리가 뛰어오르며 수면에 파문이 퍼져나갔다. 닉은 물속에다 손을 담갔다. 새벽의 날카로운 한기 속에서 물은 따뜻했다. 노젓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닉은 절대 자살 따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가진 돈이라고는 털털 털어봤자 $1 87센트가 전부였다. 그중 60센트는 잔돈이었다. 잔돈은 시장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채소가게 주인이나 부족한 남자가 얼굴이 빨개지도록 시비를 따져서 한 푼 두 푼 모은 씩 모은 것이었다. 혹시 틀린 건 아니겠지? 델라는 돈을 3번이나 세어보았다. $1 87센트가 틀림없었다. 델라는 허술한 침대에 누워 고민에 빠졌다. 내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델라는 푸념을 늘어놓다가 자주 섞인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침대를 벗어나 안방에 한 바퀴를 돌며 생각에 잠겼다. 가구가 달려 있는 그의 아파트는 집세가 일주일에 $8였다. 지급은 적고 허름했다. 델라는 자신도 모르게 슬픔이 벅차 눈물을 흘렸다. 건물 현관에는 늘 비어있는 변함이 하나 있었다. 그 옆에는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초인종 단추가 달려 있었다. 초인종에는 제임스 딜링 햄령이라고 쓴 명이 붙어 다글거렸다. 딜링햄은 그녀의
살림이 풍족하던 시절의 이름이었다. 당시 남편의 수입은 주급 30달러였다. 수입이 20달러로 줄어든 지금 딜링임이라는 이름은 이미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남편이 집에 돌아와 2층으로 올라오면 그는 여전히 뜨거운 보험으로 그를 맞이했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본적으로 뺨을 두드렸다. 그녀가 창가로 가서 뒤뜰에 잡힌 더미를 걸어가는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곤 1달러 87센트가 전부였다. 그동안 몇 달을 두고 한 푼 모은 것이 됐다. 주급 20달러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지출은 늘 그녀가 생각한 범위를 넘어섰다. 사랑하는 치매 선물을 살 돈이 불과 1달러 87센트밖에 없다니 그녀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건 바로 그 점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 궁리하며 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진리하고 가치 있는 것을 사고 싶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있다가 이내 겨우 거울이 놓인 곳으로 이동했다. 이윽고 그녀는 머리채를 불어안게 길게 들이었다. 제임스 딜링의 부부에게는 자랑거리가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지미 할아버지 댁에서 물려받아온 금시계를 소유하고 있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머리채였다. 솔로몬의 왕비인 시바가 만일 바람벽을 사이에 집에 살고 있다면 델라는 늘 창밖으로 머리채를 떨어뜨리고 왕비의 보석과 타고난 미모를 송두리째 어색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지하실의 보물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의 이 집의 관리인이었다면 짐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의 시계를 꺼내 왕으로 하여금 땀이 나게 해서 자꾸 수염을 쓰다듬는 걸 보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거울 속 델라의 머리채는 멋지게 늘어져 황금의 북부가 물결치듯 빛났다. 머리채는 무릎머리까지 내려와 마치 그녀의 옷이라도 될 성씹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고 재빠르게 다시 머리채를 던지려 하였다. 그녀는 잠시 비틀거리다가 낡아 빠진 붉은 용단 위에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침내 어떤 결심을 한 듯 그녀는 낡은 밤색 재킷을 걸치고 밤색 모자를 썼다. 그러고는 징계를 들어가 거리로 나섰다. 그녀가 바로 멈춘 상점에는 이런 간판이 적혀있었다. 마담 소프로니 상점, 각종 미용, 머리 상품상. 단숨에 상점으로 뛰어올라간 델라는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소프론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당당한 체구에 살갗이시며 쌀쌀하게 생긴 마담의 그녀를 바라보았다. 델라는 입을 닫았다. 제 머리카락을 사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삽니다. 마담은 다소 무뚝뚝하게 말했다. 모자를 벗고 뒷모습 보여줘요. 상점의 부가 스스로 흘러내렸다. 20달러짜리군요. 마담은 익숙한 솜씨로 머리채를 잡아 올리면서 말했다. 계산해주세요. 델라는 서둘러 말했다. 머리카락이 닭둑 잘리고 델라는 급히 돈을 받아 가게를 나섰다. 그 순간 델라는 깊은 행복감에 젖었다. 그녀는 짐에 선물을 사러 여러 상점을 쏟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델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정말 남편을 위해 맞추어 놓은 것 같았다. 그것은 백금으로 장식된 시계줄이었다.
시계줄에는 실용적이고 품위가 있었다. 남편은 시계에 꼭 어울리는 좋은 물건임이 틀림없다. 시계줄 대금은 공교롭게도 $20였다. 그녀는 대금을 치르고 대금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자 델라는 황홀했던 기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녀의 머리 인도를 꺼내 짧은 머리카락을 손질했다. 짧아진 머리는 그녀를 장난꾸러기 초등학생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으로 또 자세히 살펴보았다. 설마 짐이 화를 내지 않겠지?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이는 나를 꾼이 알리는 합창단의 소녀 같다고 할 거야. 하지만 난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1달러 87센트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걸. 저녁이 되자 그녀는 난로불에다가 프라이팬을 달고 폭찹을 준비를 했다. 짐 뒤가 시간이 늦은 일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손에 집어들고 테이블 한쪽 구석에 앉았다. 미역국 층계를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렸다. 하느님, 부디 저희가 절 예쁘게 여기도록 해주십시오. 문을 열리고 짐이 들어섰다. 짐은 몹시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짐은 불과 22살로 가장 노릇에 하기엔 아직 힘이 드는 나이였다. 그는 새 외투가 필요하고 장갑도 없었다. 짐의 시선이 순간 델라에게 가버렸다. 그 시선 속에는 델라가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무엇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소스라치게 했다. 그것은 노여움이나 놀라움이나 불만이나 공포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짐작하고 있던 어떤 감정도 아니었다. 그는 표현하기 어려운 독특한 표정으로 점잖고 그녀를 쏘아볼 뿐이었다. 델라는 테이블에서 몸을 일으켜 그에게 다가갔다. 여보, 그런 눈으로 절 보지 마세요. 머리카락은 곧 다시 자라날 테니까. 괜찮아요? 그렇지요? 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제 머리카락은 아주 빨리 자라는군요. 여보, 어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유쾌한 기분을 가져요. 당신을 위해 예쁘고 근사한 선물을 마련했어요. 선물을 준비했다고? 짐은 괴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요. 그렇지만 저를 좋아하는 당신의 마음도 저와 다름없겠지요. 머리카락이 없어져도 저는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짐은 뭔가 더 알아내려는 듯한 눈초리로 방을 둘러보았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없었단 말이지. 오늘 크리스마스에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당신은 머리카락은 당신을 위해서 팔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 하나하나 셀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에 대한 제 애정은 누구도 셀 수 없을 거예요. 짐은 대답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짐, 복잡을 만들까요? 짐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는 앞에 있는 델라를 힘껏 껴안았다. 그리고 외투 주머니에 선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건, 버렸건, 면도를 했건, 머리를 감았건 그런 것이 당신은 해본 내 애정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지만 선물을 보면 내가 왜 당황했는지 알 거야. 델라는 바로 손길로 끈적 포장지를 풀었다. 짐은 선물의 고급스러운 머리빗이었다. 그것은 델라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하던 물건이었다. 짐은 사라져버린 아름다운 머리채에 꽂으면 곧 어울릴 빛깔이었다. 델라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툭툭 흘렸다. 그러나 그녀는 빛이 가슴에 품고 짐에게 말했다. 제 머리카락은 무척 빨리 자라요. 델라는 애써 웃으며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짐에게 건네주었다.
어때요? 근사하죠? 시계줄이에요. 이걸 구하느라 온통 거리를 쓰고 다닌걸요. 당신 시계 이리 주세요. 시계줄을 제가 치는 모양을 보고 싶어요. 님은 시계를 꺼내는 대신 방긋 웃으며 다시 한번 넬라를 껴안았다. 당신 머리빗을 사는데 돈이 필요해서 시계를 팔아버렸어. 하지만 이젠 괜찮아. 이렇게 당신이 곁에 있잖아. 더 복잡이나 만들어요.